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대학 등록금 한두 푼도 아닌데요. 국내 대학 10곳 중에 7곳은요. 현금으로만 내야 됩니다. 요즘은 세금도 카드로 결제하는데 대학이 이렇게 요지부동인 건요. 카드 수수료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공공성이 있는 곳이니까 수수료를 더 적게 내겠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카드사는 이문은 남도록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 등골만 튑니다. 한국은행이 숨어버린 5만 원권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금을 5만 원권으로 대량 뽑아서 금고에 보관하려는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마늘밭이나 또 가방에서도 현금 다발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은요. 음성거래에도 5만 원권이 많이 이용되는 게 분명합니다. 올해는 추석일이죠. 직장인들은 두둑한 현금 상여금 없을까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잘 돌아서 상여금도 많이 받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는 상상.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현금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산후조리. 예전에는 집에서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합니다. 문제는 주로 사설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10배까지 차이가 나고요. 서비스도 그렇고 감염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정부가 오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많을수록 착한 맘 전해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서양에서 불어온 훈풍이 동양의 장애물을 완벽하게 넘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와 또 유럽 증시가 대체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 시장은 오전에 이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9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다 16포인트까지 상승폭을 늘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의 현물 매도, 주식 매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상승폭이 작고 점차 줄어들었고 그리고 장중에는 1포인트 하락까지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마감 종가는 전일 대비 2.10포인트, 0.10% 상승하면서 2041.47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 이렇게 힘이 없이 계속 밀리는 사이에 이뤄졌던 일이 중국 상하이 증시의 하락이었습니다. 2시 58분 현재 0.33% 떨어지면서 중국 상하이 증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로 신기하게도 중국 시장과 거의 동일한 궤적을 보이는 게 지금 한국 증시입니다. 지난 주말 정도 시장 흐름을 빼고는 계속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영어 잘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찾기 쉽습니다만 중국어 잘하는 애널리스트를 찾기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중국어 잘하는 애널리스트를 찾아서 이런 분석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중국과의 흐름, 궤적이 비슷해가고 있는 것이 최근 코스피의 특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오늘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0.54포인트, 0.10%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545.7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매수, 기관이 매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로요. 그 주가 상한폭, 하한폭. 이게 원래보다 좀 한 2배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어떤 시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아니었나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 거래소에서는 증권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부합하는 업종이 증권 정도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그 거래 상한 제한폭이 커진다고 해서 시장의 큰 변동성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커진 만큼 활발한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이 거기에 그 좋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년도 그 출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본질적 가치라든가 이런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 밝힌 바로는 상한가 제한폭이 15%이기 때문에 그 수급 세력에 의해서 약간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거래를 조금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변동폭이 커지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과연 변동폭을 키워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경제의 흐름이 그대로 100% 반영되는 시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사람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에 의해서 그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걸 30%로 키워놨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를 했다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서 심리가 많이 유동을 친다면 오히려 그 심리 변동에 의한 충격을 더 많이 받고 피해를 더 크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 직접 투자 참여하시는 분은 앞으로는 만약 실제로 가격 상한 제한폭이 커진다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좀 특별한 종목이나 업종의 흐름이 있었을까요? 네네. 오늘 계속해서 최근에 좋았던 쪽이 게임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 특별히 다음이라는 주식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무려 8% 올라가면서 16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좀 부진한 반면에 인터넷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목격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관련된 흐름들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이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이 굉장히 호재인데 한국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 증가율은 안 늘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 수출은 미국과 유럽 같은 데다 하지만은 수입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수입 증가율이 늘지 않자 한국의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제대로 뻗지는 못하는 모습. 한국과 중국의 이런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경제가 살아가려면 이런 중국의 수입이 좀 늘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중국어 공부도 좀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대자동차요. 이 네. 연비 부풀리기에 대해서 저희 생생경제도 어제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네. 자발적인 보상을 하긴 했네요. 네. 생생경제에서 다뤄서 결정했나요? 그런가요? 현대차가 오늘 산타페 2.0 디젤 네. 모델의 표시 연비를 기존의 14.4km에서 13.8로 일단 수정을 했습니다. 네. 14.4가 아니고 13.8이라고 수정을 했고, 그리고 1인당 최대 40만 원씩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한 14만 대쯤 되고요. 현대차 전체로는 한 560억 원 정도의 보상액이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현대차나 지금 자동차 업계는 결코 뻥튀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비라는 것은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기준이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보면은 국토부 네. 기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기준하고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 기준 자체가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준을 맞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이미 통과된 거기 때문에 결코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또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1인당 40만 원이 이제 나오게 된 네. 기준은 뭐 5년간 연비 차이만큼의 5년 동안 몰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연비 차이만큼의 어떤 그 기름값, 예. 이걸 이제 그 반영이 된 건데요. 근데 반면에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자동차가 현대차 말고 이제 쌍용차도 있었죠. 그렇죠. 고난도가 있었는데, 예. 쌍용차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측에서는 이 국토교통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양부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야지 모르겠다는 게 아직까지도 기본 입장이다. 네.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에 청문 절차를 밟게 돼 있으니까 그러한 소정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인 제공은 사실은 정부 부처에, 같은 정부 부처인데, 같은 정부인데 정부가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사실은 문제겠죠. 네. 하나는 종합연비만 통과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였고, 하나는 모든 기준을 하나하나 다 통과돼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정부가 이 문제를 발표하면서도, 발표하는 현장에서도 두 부처가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해가지고.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로 좀 일어나야 되는 쪽으로 됐죠. 입장을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이 있어요. 문제는 이 기존의 현대차라든가 쌍용차의 문제는 명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통일된 기준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희 인터뷰하기로는 네. 소비자들이 이제 그냥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40만 원이 지금 소비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게 1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네. 나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만 예. 그래도 또 한 곳은 하겠다고 하고 한 곳은 또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법정으로 또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펜텍이 결국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이었죠. 이 이동통신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 1,530억 원을 2년 동안 상환 유예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워크아웃 정도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통신사들이 더 이상 펜텍 제품을 사주질 않고 있고 재고는 그냥 쌓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돌지가 않고, 결국 이 어음 같은 것들은 채권은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펜텍 물량을 이 통사들이 지금 더 이상 인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펜텍은 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결국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나가던 벤처 신화의 기업이, 그리고 한때 벤처 기업으로 커가지고 삼성, LG 이 두 거대 재벌 그룹하고 정말 이 어깨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하고 이 좀 속된 말로 맞짱을 떴던 네. 그런 회사가 결국 이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돈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동통신, 그러니까 보조금 싸움이죠. 네. 이 아주 정말 머니 게임이 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결국 펜텍은 뭐 기술력도 있고 나름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습니다만은 브랜드 파워의 열쇠와 무엇보다도 네. 자금력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채권 채무가 동결이 되니까요. 일단은 회사는 뭐 그냥 돌아가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두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이 펜텍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네. 이동통신사들이 사줘야 되는데, 재고 물량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게 소화가 되고 또 네. 이동통신사들이 인수를 해줘야지만 이 물건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통사들이 지금 펜텍 물량을 아예 받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 법정 관리 하에서도 어쨌든 계속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500개가 넘는 협력업체, 과연 이 협력업체의 피해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당장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법정 관리 하에서 이제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가 되면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와야 될 텐데 네. 과연 누가 펜텍을 사갈 것이냐 예. 라는 이런 몇 가지 좀 한 서너 가지가 앞으로의 쟁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펜텍 그러니까 또 최근에 어느 곳에 팔리긴 했죠. 아이리버 뭐 이런 네. 업체들 예전에 참 잘 나갔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앞서갔지만 결국은 또 이런 뭐랄까요 넘지 못할 벽이 있었던 예.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요즘 뭐 힘을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대책이죠. 오늘 나온 게 서비스 네. 산업 육성 방안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인데 여기서 오늘 정부가 여러 가지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영리의료법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또 테마파크 짓는 문제도 있고. 근데 이 서비스업이라는 거를 정부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제조업으로는 사실 더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공장에서 뭐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일자리 문제는 서비스업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 관광, 의료, 교육 뭐 이런 것들인데 이 한결같이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가치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오늘 내용에도 포함됐습니다만 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네. 대규모 리조트를 만들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 개발이라든가 또 부동산의 어떤 과도한 개발 이런 문제가 상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영리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아주 해보고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시행됐을 때 과연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가 서민들은 그러면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결국 이 논란이 10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 오늘 최경환 부총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간에 있었던 이 논란을 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총론 찬성, 강론 반대 이런 논리 속에서 결국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이라든가 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이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국회 심의라든가 또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안전한 서비스업을 살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네. 예, 정말 강론이 제대로 나왔는지는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출생을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서비스를 살펴보면은요, 과연 이게 산모와 아기를 위한 곳인지 의심스러운 곳이 많다고 합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또 감염 사고도 지난 5년 동안 급증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생생경제 2부에서 산후조리원의 문제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완전 소중한 반려동물. 그런데 길고양이. YTN 뉴스 FM 강주원의 뉴스 정변승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가 함께하는 공개방송 뮤직 토크쇼 2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가 8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서대동 카라센터에서 열립니다. 가수 이한철, 서영은 그리고 임순례 영화감독이 도시동물에 대한 고민을 음악과 토크로 풀어보는데요. 참여 신청은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1 또는 뉴스정면성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투자르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트위터로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YTN_이코노미가 저희 주소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도 들어오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김인경의 생생경제 출산 후에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요,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의료업체는 아니고, 그래서 공공보다는 사설업체들이 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서비스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불만 사례들도 이에 따라서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또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반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 연결해서 산후조리원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를 연결을 합니다. 이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불만 사례들, 상담 사례들을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어서 지금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의 담당자를 한번 연결을 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애연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소비자국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산후조리원 상담 사례를 분석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조사였는지 좀 들려주시죠. 네, 저희 사회가 출산 후에 산모의 건강 회복에 대한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있는 중에서 보통 시댁이나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요. 네. 그럴 수 없는 경우 이제 산후조리를 이용하는 것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요. 또한 상담 건수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서 상담사례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이 주부교실 중앙회에 어떤 상담들을 해왔나요? 2013년 저희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에서만 접수된 건수는 아니고요. 네. 2013년 1년간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상담 건수는 864건이었고요. 예, 계약 당시에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한 불만 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좀 많았던 불만들 어떤 것이었나요? 예, 산후조리원 불만 상담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 해지한 분이 43.9%, 네. 단순 상담 문의가 20.6%, 신생아 감염 및 질병 발생이 12.3%, 위약금 관련이 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조기 출산이나 지연 출산 등에 인해서 산후조리원 입소 일자가 맞지 않아 해지 환불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또 입소 전 해지 시에 입소 전에 받은 마사지 비용 가자 청구하는 경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이 대체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연계되어 있다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소 자체를 거부해서 마찰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얼핏 들으니까 비용에 대한 그런 불만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 산후조리원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평균 얼마 정도 드나요?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네. 2009년도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4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강남에서는 지금 현재 일주일에 1,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일주일에 1,000만 원이요? 예,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상당히 그 가격이 비싸고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러면 혹시 이 좀 저렴한 곳과 이렇게 일주일에 1,000만 원씩 하는 비싼 곳의 산후조리 서비스의 차이는 큰가요? 그때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상담을만 한 상태여서 네.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실제 조사 중이라 나중에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담 분석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가격과 서비스가 비례하느냐 안 비례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실제 조사가 끝난 후에나 이제 그 결과를 갖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이 산후조리원이 사실 의료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아기의 건강이나 산모의 건강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일단 산후조리원에는 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두어야 하고요. 예. 의사나 조산사, 간호사 등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산후조리원의 일일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일일평균 입원 영유아 5명당 2명을 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간호사 혹은 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혹시라도 그런 걸 어겼을 경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없었나요? 네, 대체로 뭐 이렇게 꼭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없는 경우도 네. 간혹가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제 데이터는 없어서 뭐 예. 그런 경우 없었다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만약에 이런 그 전문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이 장염이나 치령, 로타바이러스 등을 발병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렵고요. 네. 또한 그 신생아를 돌보는 보조간호사나 도우미가 신생아에 대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거나 셀프 수에 대한 불만을 인해서 분쟁도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전문 의료인과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관리 감독하는 당국은 어딘가요? 일단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은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가요? 예?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의 책임은 갖고 있는 건가요?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뭐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정보나 뭐 한국의 규정이나 이런 거를 계속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예,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혜연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소비자국장이었고요. 이어서 윤경희 송파구 건강증진 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고 있는 거 몰랐어요. 예, 서울시가 아니고 네.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만. 네. 네네.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요? 예, 예. 예.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시나요? 주 서비스는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공공산후조리원뿐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 관리는 물론 그 가족들의 그 건강 관리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관리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네. 그 가족들이 남편이나 조부모까지 할머니 네. 할아버지까지 그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손주 돌보기, 네. 뭐 예비 남편이 그 우리 아이 돌보기 뭐 네. 이런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강이 아니라 육아를 위한 그러니까 그런 이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 송파구에서 3월부터 운영을 하셨으면 몇 명 정도나 지금 이용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까지 한 210년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꽤 많이 이용하셨네요. 네네. 이용하신 분들의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저희가 주 1회 이용한 산모를 대상으로 전화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결과 저희가 이제 5점 만점에 한 4.3 이상, 90% 이상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송파 구민만 가능한 건가요? 예, 1순위는 송파구 구민이고요. 네. 예, 2순위는 서울시. 예. 3순위로는 이제 전국 다 이용이 가능한데요. 사실 저희가 1순위에서 그냥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최대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인원이 이제 신생아를 기준으로 하면은 27명. 네. 예.
그렇군요. 보통 한 주에서 2주 정도들 이용을 하시고요. 보통 2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하는 요금을 여쭤봐도 되나요? 2주에 190만 원입니다. 2주에 190만 원. 예. 그러면 혹시 그 송파구에 있는 사설 산후조리원과 비교를 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가격이요? 네.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시설을 갖춘 그 민간 산후조리원하고 비교하면요. 네. 그쪽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요? 네. 예.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좀 나네요. 네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뭐 최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더 돌아가나요? 네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이제 셋째아 이상 대상자는 네. 이용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부대 서비스가 굉장히 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하고 이런 이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예. 뭐 차별되는 점 가격 이외에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이외에요? 있을까요?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다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190만 원 안에 전부 다 그게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희하고 차별화된 거는, 저희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네. 예, 그게 가장 차별화입니다. 그쪽은 그냥 시설에 예를 들어서 방 크기나 뭐 가구가 화려한 거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요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별화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추고 네. 그거보다 거기에 정말 필요한 감염 예방이라든지 신생아나 산모의 건강 관리에 네. 저희는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바로 같은 건물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보건소에서 그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간호사가 3주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할 때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산모 건강 증진센터는 네. 그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보건소의 역할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이게 재정이 지방 그 구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네.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네네. 5372님이 지금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송파구 말고 다른 공공조리원이 서울에 또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고요. 네, 유일하고 전국적으로도 송파와 같이 네.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 기능하고 네. 예, 공공산후조리원하고 같이 하는 형태는 전국에서도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전문성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이 보건소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말고도 뭐 이 한 아기당 네.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의 숫자가 더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특장점이 있나요? 네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는 네. 예, 아이들 간호사는 7명당 1명, 네. 또 조무사는 5명당 1명을 갖추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 인력보다 훨씬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많나요? 저희가 현재 간호사는 7명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는 11명. 그리고 네. 앞으로 저희가 더 간호 인력은 보강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일들은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송파구밖에 없다고 하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의도 주셨네요. 3888님인데요. 네. 190만 원 받으시면은 운영하시는 데는 충분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네.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예, 저희 많은 구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네.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경희 송파구 건강증진과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요즘 홍대나 종로 가보면은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 하면은 저희도 뭐 외국 여행 가면은 한 번쯤 들러보는 곳이기도 한데, 이젠 한국에서도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가 좀 많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대표님, 실제 이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나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게스트하우스 창업 붐이라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이 생겨나는데, 이를테면 국내 이런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1,900개 정도의 게스트하우스가 나오고 네. 재미있는 것은 지역별로 본다면 서울이 한 596개 정도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서울 다음으로 많이 게스트하우스가 많은 상권은 제주도입니다. 아, 네. 제주도가 한 550개, 뭐 부산이 한 166개, 뭐 전주가 97개, 뭐 그다음에 저쪽 경주 같은 관광지도 한 66개 정도가 영업 중인데요. 아무튼 최근 들어서 이런 그 베이비 부머 세대라든지 아니면 요즘 20, 30대 중에서도 어떤 좀 그 외국인 대상의 이런 네. 게스트하우스로 한번 직접 운영하려는 수요가 좀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2013년 3월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15개 업소가 영업한다고 돼 있었는데 1년 만에 거의 뭐 배 이상이 지금 예. 상당히 좀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느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좀 많이 포진돼 있는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뭐 많이 포진돼 있는 것은 저 홍대 벨트인데요. 네. 이를테면 합정역이나 상수역, 홍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한 저쪽 뭐 그 마포공, 그 상수동, 그다음에 서교동, 합정동, 연남동 이 일대가 거의 뭐 게스트하우스의 메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동네군요. 예. 네.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늘어나는 관광객에 비해서 숙박업소가 다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이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2013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뭐 거의 1,200만 명,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돌파했다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연간 아무튼 1,200만 명 이상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에 1년에 뭐 1,500만 이상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많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비싼 호텔이라든지 전문 숙박업소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오히려 이 뭐 특히 한류 붐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이런 젊은이들 상권을 보려고 하는 이를테면 홍대 같은 곳에서 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네. 오히려 상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행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게스트하우스를 어디다 내면 좋은지 점포에 좀 입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적의 게스트하우스 추천 입지, 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그 게스트하우스 추천 입지 그러면 네. 오히려 우리 동네에는 게스트하우스가 한 군도 없기 때문에 네. 나 우리 동네에서 1등을 오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그 우리 동네 게스트하우스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한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오히려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상위 10에서 20% 안에 드는 네.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여전히 홍대 벨트 같은 경우가 역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초보자들이 그냥 들어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면 종로 일대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강남 상권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의 이런 외국의 이런 그 교수님들의 학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게스트하우스 생겨나고 있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역시 관광객이 많은 지방, 이를테면 제주도, 부산, 경주, 뭐 전주 한옥마을 같은 이런 곳이 어떻게 보면 게스트하우스에 아마 최적합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게스트하우스 하면은 아무래도 뭐 초고급 호텔에 비해서는 상당히 서민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고객들이 만족할 수도 있지만 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경쟁을 사실은 하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1인당 보통 비용이 뭐 싼 곳은 하루에 이렇게 그 도미토리방이라고 그러는데요. 같이 사용하는 방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 원 내, 뭐 홍대 같은 경우 보통 한 2만 5천 원 이 정도로 받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네. 이 정도 비용을 받고 하루 저녁을 이렇게 보내는 곳이 있고 또 1인 룸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저녁에 6, 7만 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있어서도 첫째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곳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런 고객들도 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홍대에 좀 이렇게 잘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보면 화장실과 샤워실을 반드시 분리해서 시설을 직접 하고 있고요. 아, 방마다. 방 구성도 예. 뭐 1인용 방, 2인용 방 아니면 그다음에 같이 사용하는 공용룸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운 입지에서 지하철역에서 찾아가기 좋은 곳 그러기 위해서는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딱 봤을 때 그 게스트하우스가 저 집 되게 예쁘다 네. 할 수 있을 정도의 외장도 좀 예쁜 컬러로 꾸미고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좀 컬러풀한 특히나 게스트하우스의 네. 주 고객이 여성층이 많기 때문에 여성층의 어떤 그 섬세한 니즈를 잘 반영한 이런 시설 경쟁력이 담보가 되어야만 만족도 높은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을 많이 유치하려면은 홍보 마케팅이 또 중요할 텐데요. 예.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영어나 일어나 이런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그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네. 만약에 안 된다면 매니저를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매니저를 채용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유치하는 고객을 유치하는 가장 방법은 해외에 유명한 이런 그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부킹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다 영어로 돼 있는 이런 사이트 최소한 서너 군데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요. 이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은 대부분 무료지만 이 사이트들이 사실은 게스트하우스 이용 금액의 한 15%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해외 유명한 사이트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네.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또 한 번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사람들의 후기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 네. 한국에 어떤 게스트하우스를 갔는데 그 집 주인 너무 친절했어요. 참 네. 좋았어요. 이런 호의성 있는 진정성 있는 후기를 많이 게재를 해줘야만 오히려 그거를 보고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는 이런 네. 고객들이 많다는 것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예.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어떻게 하면은 지을 수 있는지 인허가 규정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2012년 말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제도라는 법령이 생겼습니다. 네. 일명 도시민박법인데요. 도시민박법에 보면 도시지역의 2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즉 평수로 보면 거의 한 7, 80평 미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 거주하는 곳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도시민박법으로 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별하게 상업지역에 있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외국인 도시민박업만 지정을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물론 여기에서 지금 2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부분과 영업을 할 때는 사실 외국인 대상으로 해야 된다. 네. 근데 요즘 도시민박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230평방미터가 넘어가면 네. 정식으로 이런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숙박업으로 받게 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세금관계라든지 아니면 공중위생관리, 소방법 이런 네. 법규 적용을 엄격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는 더 까다로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 스테이션.
네, 정부가 오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유망 서비스 산업을 꼽았는데 상당히 좀 예민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고 또 효과는 어떨지 잠시 후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